친구들 안녕. 저녁 먹었어요?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눈이 조금 쌓였더라고요. 산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는데 약간 길이 미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녹으면 또 미끄러우니까 다닐 때 길 조심하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저는 점심에 김치찌개, 참치찌개 끓였다가 그거 너무 짜가지고 물 다시 엄청 많이 붓고 싱겁게 해서 낫또랑 김이랑 또 다른 반찬들이랑 그렇게 먹었어요. 친구들도 좋아하는 거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책 읽어줄게요. 나는 확실히 안다. 호흡은 나을 다치며 이거 읽은 것 같다. 고백할 것이 있다. 나는 비행을 두려워한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나보다 더 큰 존재, 항공학 혹은 존재를 향한 신뢰를 꽉 붙들고 믿음은 비행을 해야 할 정도지만 대양 위를 날 때는 유독 더 불안해진다. 나는 수영을 잘 못한다. 그럼에도 나는 대륙 사이를 가로질러야 할 때는 비행기를 이용한다. 두려움보다는 큰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하와이의 산 위에 집이 있다. 그곳에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하므로 갈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거라는 걸 잘 알면서도 나는 그곳에 집을 샀다.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크리스마스를 지낸 다음날 우리는 비행 중이었다. 대기에 오랫동안 떠 있어야 했기에 우리는 스크래블 게임을 꺼내고 점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의 밥 그리는 안에 요라니아가 크리스마스 만찬에서 남은 것을 싸가지고 왔다. 으깬 감자는 더 이상 싫어요. 나는 그냥 칠면조 고기만 먹을래요. 검은 살 부분이면 더 좋겠고 줄콩하고 내가 말했다. 승무원 카린이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그녀가 검은 살 부분이 남은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다. 그녀는 대신 차분하게 말했다. 항공기 앞유리에 살짝 금이 갔어요. 회항해야 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기장님께서 좌석 벨트를 매고 산소 마스크를 쓸 준비를 하시라고 전했어요. 산소 마스크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고요? 반려견들이 내 근처에 늘어져 엎드려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카렌이 대답했다. 이제 1만 피트 아래로 하강합니다. 나는 카린의 차분함을 본뜨려고 노력했지만 심장이 쿵쿵 뛰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갖가지 생각이 속도를 내며 질주했다. 산소가 필요해. 위험해. 산소가 필요해. 위험해. 나 수영 못해. 하느님 아버지. 나는 입을 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카린이 말하길 내 두 눈이 자두만큼 컸다고 한다. 돌처럼 침착한 스테드먼이 내 손을 잡고 나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야. 하느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이렇게 그냥 가게 하실 리가 없잖아. 그걸 기억해요. 금은 점점 커져서 왼편 앞유리 전체가 부서졌다. 우리 자리에서도 보였다. 슉슉쿵 슉슉쿵. 항공기에서 을에 나는 소리에는 익숙했지만 이번 소리는 달랐다. 귀에 설었다. 4만 피트 상공에서 뭔가 다른 소리를 듣다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건 무슨 소리죠, 카린? 고도를 급속히 낮추면서 기내의 기압을 내리고 있어요. 저 소리는 산소 펌프 소리예요. 조종사들은 만약을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만약이라니 무슨 만약이요?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에 나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 묻지 않았다. 만약의 상황이란 앞유리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우일 것이다. 조종사 테리와 데니가 비행기의 방향을 틀었고 나는 시계를 보았다. 착륙까지 27분.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비행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아침 몇 번이나 나는 비행을 취소하고 싶었다. 뭔가 균형이 어긋나고 재촉당하는 기분에 찜찜했다. 나는 밥 그린에게 전화를 했다.
오늘 안 갈 수도 있어요. 왜요? 그가 물었다. 비행할 기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프라의 내면의 목소리는 믿을만 하잖아요.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욕조에 있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어서 목욕을 했다. 욕조에서 나올 즈음 나는 조종사에게 전화해서 비행을 취소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그 기분을 무시해버렸다. 내가 무시하지 않았다면 앞유리창은 그래도 금이 갔을까? 의심할 바 없이 금이 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착륙할 육지가 없이 대양 위에 떠있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착륙까지 26분 12초. 시계를 보고 있으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곧 나는 차분해졌다. 겁이 사라졌다. 결과가 어찌 되든 우리는 모두 괜찮을 것이다. 씩씩 쿵 소리가 포근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산소 살았다. 산소 살았다. 물론 우리는 안전하게 착륙했다. 앞요리는 교체되었고 이튿날 조종사들이 말했다.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감히 내가 그렇게 빨리 대양 위로 다시 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위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걸 배웠던가? 내면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말썽이 생긴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의 나침반이다. 나는 배워서 알았고 이제는 확실히 주지하고 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머리 밖으로 몰아내고 나 자신의 소리에 귀를 여는 것을 중요성을 나는 대기 위해서 다시 배웠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소망을 이루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내 영혼이 말해주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여성이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나를 궁극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을 돕겠다는 열정으로 이끌었다. 나는 학대를 당하거나 빈곤한 환경 속에 살았던 소녀들을 아주 잘 이해한다. 또한 배움이야말로 자유를 향해 열린 문이며 황금이 담긴 항아리로 우리를 인도해줄 무지개라고 믿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는 용감한 여성들의 의기를 고양하는데 내가 가진 시간과 염려, 자원과 연민을 최대한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내가 모두 구할 수도 없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일에 일일이 개입할 수도 없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자 그 의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다. 오랜 세월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나는 외부의 압력이나 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떨쳐내고 대신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깃든 직감, 즉 잠깐만 뭔가 옳지 않아. 제발 잠시 멈춰서 조정을 해봐 라고 귀뜸하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배웠다. 내게 있어 의심은 종종 하지 마세요를 뜻한다. 움직이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어떤 요청에 열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신호다. 직감이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그저 멈추라는 나 자신이 보내는 신호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나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신호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중심을 바로잡는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뭔가 이렇게 쉽게 가면 그냥 이게 순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막 엄청 머리 아플 만큼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온다면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한 부분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이성적으로는 이건 아니라고 판단을 해도 또 어떤 뭐 인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다. 어떤 움직이지
뭐 움직이는 큰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되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목표,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뭐 그 안에서 살아나갈 것인가, 그거는 나 자신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상황들이 어떤 틀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어떤 규칙이나 규율들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것들이 뭐 상황에 맞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계속해서 수정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또 더 좋은 방법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해진 틀은 없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에 따라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항상 우리 각자가 다 주인공이다.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영화고 연극이라면 그 영화 속의 연극 속의 주인공들은 친구들 각자 한 명 한 명 다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또 친구들이 가진 그런 천재성이 있다는 걸 꼭 잊지 않고 가며 같이 간다면 정말 더 좋은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고 진짜 빛을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주가 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힘주어 이끌 때 글쎄 내가 해야 할까 또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우주가 내게 진행하라고 신호를 보내면 나는 언제나 확실히 안다. 왜냐하면 내 안의 모든 것이 떨쳐 일어나 예스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50살 생일을 맞을 무렵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민하게 시간을 의식하게 되었다. 내 영혼의 가장 순수한 부분을 통해 나는 시간의 유한함을 거의 원시적 수준으로 본능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느낌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스며들어 내가 매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모든 경험과 모든 깨달음을 보다 의식적으로 느끼며 감사하게 되었다. 와, 난 아직도 이곳에 있어. 잘못을 수정할 기회가 오늘 다시 왔어. 나는 여전히 모든 경험을, 심지어 부정적인 경험 또한 내 안으로 받아들여 흡수하려고 노력한다. 설사 아침 1분에 불과하더라도 나는 짬을 내어 천천히 숨을 쉬고 이 세상과 그 외의 세계에서 숨을 쉬고 진동하는 다른 모든 존재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교감을 느껴본다. 이렇게 우주 무한함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나는 그와 대비되는 시간의 유한함이 더 만나게 느껴졌다.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다,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그런 유한한 자원 그리고 생명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런 생명력들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낭비하면서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가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 맨날 누구 험담이나 하고 누구 폄하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기분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맨날 우울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내일 죽게 됐어. 그러면 후회하지 않고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산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냥 삶의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고 또 우리보다 뭐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낮게 보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현재의 감사함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우리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마움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다 보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뭐 아픈 친구들도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많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정신도 말짱하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그냥 삶이 주는 아름다움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누구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먼저 인사하고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먼저 칭찬해주고 그러면 상대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 상대가 웃음으로 나한테 응답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웃는 모습 보면 나도 같이 행복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연관이 있고 연쇄적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퍼져나가면 선한 영향력들은 계속 더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쁜 마음들, 사랑스러움들이 친구들 마음 안에 다 있다. 나는 확실히 안다. 그저 나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시간을 자신에게 선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내게 일요일을 선사한다. 가끔은 하루 종일 파자마를 입은 채 보내고 가끔은 나무 밑에서 자연과 벗하며 예배를 드린다. 나는 대체로 일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나는 이를 빈둥거린다고 표현한다. 뇌와 신체가 긴장을 풀도록 그저 그대로 놓아둔다. 잠시 삐끗해서 일요일의 휴식을 놓칠 때면 다음 주 내내 내 기분에 확실한 변화가 온다. 한 번도 어김이 없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만 나눠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는 텅 비교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과 가족,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취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나라는 우물을 다시 채우자.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나 자신에게 줄 삶도 나를 위해서 살 삶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셈이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살아갈 삶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10여 년 전 나는 커다란 교훈을 하나 배웠다. 일요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따로 떼어놓았음에도 전화벨은 어김없이 울려댔다. 나는 전화를 받았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전화를 한 사람에게 짜증이 났다. 그런 나에게 스테디먼이 물었다. 오프라, 통화하고 싶지 않으면서 왜 자꾸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하, 아하우 순간이었다. 전화벨이 울린다고 해서 내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서로 시간과 일정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결국 자신의 탓이다.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라. 당신의 시간은 곧 당신의 인생이다. 진짜 시간이 각자한테 주어진 인생이라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종목듯이 야금야금 갉아먹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유한한 자원들을 아끼고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된다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을 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영성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영감과 영성들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품은 그런 마음들은 상대도 알 수 있는 마음들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도 들려줄 수 있는 말인가. 사실 근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말을 뱉는 순간 그냥 그거는 내 마음, 내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결국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욕을 했어. 그래도 그 부메랑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좋은 마음을 품지 않는 스스로의 마음이 뭐 기분 좋은 마음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벌을 받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이나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해도 너무 과하면 이렇게 제지하고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는 있지만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스스로 이미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알게 되면 또 이렇게 더 좋은 관계로 호전되거나 그런 관계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미 받을 만큼의 벌은 다 받은 건 아닐까?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여기까지 읽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거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불을 끌어당긴다.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고마워요 라고 소리쳤다. 아직 돈을 받지 못했고 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딸은 이미 여행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해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라고 믿고 매우 감사했다. 아직 선물을 주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동차를 사러 갔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재고가 없다고 한다. 원하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딜러가 해당 모델을 주문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딜러에게 원하는 모델의 차를 주문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딜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 후 집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조만간 내가 주문한 자동차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이야기에서 여행비와 자동차를 받기 전에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 그렇다. 바로 감사다. 누군가가 베푼 선의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확언이며 이 말의 힘은 나를 축복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말은 진리다.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더 이상 준비할 건 없다. 감사의 가치. 감사는 무한한 자와 조화를 이루고 창조 법칙과 연결되어 있다. 감사의 가치는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점 외에도 셀 수 없이 많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고 상황을 원망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빈곤과 결핍, 외로움, 비참하고 비열한 일들을 비롯해 세상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나의 마음은 이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든다. 마음의 법칙에 따라 관심을 기울인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마음이 결핍과 한계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삶이 불행해지고 비참한 일들만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라. 최고와 최선의 것들만 보고 느끼면 정말로 최고만을 경험하고 최고의 것들로 둘러싸인다. 잠재의식의 창조 법칙은 내가 생각하고 확언을 하는 이미지와 닮은 것을 현실에 나타낸다. 내가 생각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기리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는 필연적으로 물질적인 형태를 취한다. 내가 받는 좋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한다.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나의 안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할 때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선의와 잠재의식이 이어져 삶의 풍요로움과 세상에 흐르는 부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지역신문에서 2살 때부터 앞이 안 보였던 남성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한쪽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지만 다른 쪽 눈은 수술을 받아 앞이 보였다. 시력을 회복하자마자 처음으로 본 것은 아내의 얼굴이었다. 아내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이 이상의 아름다움을 바랄 수도 없었다. 거의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얼굴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아내, 남편, 가족과 상사에 고마워하고 있는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손, 두 다리를 쓸 수 있음에 감사하는가? 모두 선하고 좋은 일들에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감사합니다의 기적.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은데 수중에 돈이 없어요. 이러면 머지않아 파산하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에게 하루 두세 번씩 10분이나 15분 동안 차분하게 앉아 대담하고 당당하게 다음 내용을 확언하라고 조언했다. 지금 이만큼의 부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나 기분이 지배할 때까지 긴장을 풀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그는 부에 대해 떠올리는 생각과 이미지가 자신이 필요한 돈과 부가 들어오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 얼마를 가졌느냐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느낌이 곧 부 실체로 이어졌다.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니 감사한 마음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즉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필요한 만큼 이 문장을 반복했다.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마음을 부에 대한 아이디어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그는 사교 모임에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상사를 만났다. 그는 임원직을 제안하며 모든 청구서 대금을 내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성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합니다의 기적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책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내면 아이에 대해서 공부해요. 친밀감 장애. 많은 성인 아이들은 혼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거절할까봐 두려워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영원히 고립시켜 버린다. 또 어떤 이들은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 자신이 속해 있는 파괴적인 집단을 떠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헤르키머의 경우 그가 가지고 있는 관계 패턴은 한 여성과 미친 듯이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그가 그 여성과 가까워져 친밀한 관계가 된 다음에는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고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녀에게서 천천히 멀어지면서 그 여성의 단점들을 적어놓는 목록을 만든다. 이 목록에는 대부분 사소하고 특이한 행동들이 써있다. 그리고 헤르키머는 이걸 가지고 그가 만나던 여자들과 작은 싸움을 시작하곤 했다. 그럴 때면 그 파트너들은 화가 나서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토라져 버린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그들은 다시 강렬하게 만나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곤 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헤르키머가 다시 그들의 관계에 식상해지기 전까지 지속되고 결국 그는 또다시 싸움을 걸었다가 거리를 두었다가 하는 일들을 거듭 반복하곤 했다. 46세인 아데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거의 15년을 데이트 한번 하지 않고 지내왔다. 그녀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녀는 이제 다시는 어떤 남자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고 그와의 추억에 충실했다. 하지만 사실 아데나는 죽은 남자친구와는 3개월 정도밖에 교제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녀는 어렸을 때 자기 의붓아버지에게 5년에 걸쳐 성적 학대를 받았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자기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 주위에 강철벽을 쌓아버렸다. 그리고 죽은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방어막으로 삼았던 것이다. 예전에 나와 같이 일했던 어떤 여성은 아무 감정 없는 결혼 생활을 30여 년 동안이나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여자의 뒤만 쫓아다니는 성 중독자였다.
남편이 바람피운 상대 중 그녀가 알고 있는 숫자만도 6명이었다. 한 번은 남편이 어떤 여자랑 침대에서 있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왜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사랑과 의존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2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후로 한 번도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녀가 마치 사랑이라 착각했었던 남편에 대한 의존성은 사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다. 지금까지 인용된 모든 임상 사례들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진정한 자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는 바로 그들의 진정한 자아가 거부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부모가 아이의 진정한 자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에게는 거짓 자아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믿기 위해서 상처받은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상상하던 방식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 자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달되고 가족 체계가 요구하는 대로 또 문화적인 성 역할에 따라 강화된다. 그리고 점차 그 거짓 자아가 마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양 생각되어 버린다. 사실은 거짓 자아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각본에 따라 자신이 했던 연기라는 걸 결국 잊어버리게 된다. 당신이 자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면 다른 사람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도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나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강한 자의식을 형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주위에 튼튼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다. 한 나라의 영역을 표시하는 국경선처럼 신체적 경계선은 누군가 지나치게 가까워진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려 할 때 신호를 보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성적 경계선 또한 우리를 성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준다. 흔히 성적 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을 때도 섹스를 하곤 한다. 정서적 경계선은 어디서 그 감정을 끝내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또 언제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인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인지를 말해준다. 그 외에 우리의 신념이나 가치들을 결정하는 지적, 영적 경계선도 있다. 어린아이가 학대받고 방치되어 상처받게 되면 그 아이의 경계선은 짓밟히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이는 버림받는 것과 다른 낯선 곳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또한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이 있을 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튼튼한 경계선이 없이는 어디서 끝내고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맺는데 아주 중요한 행동들이다. 친밀감 장애는 성적 장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이 겪는 피해는 바로 가족 내의 빈약한 성적 모델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의 성별에 대해 실망하거나 아이에게 창피를 주거나 발달상 필요한 아이의 의존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것들이다. 글라디스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 중독에 빠진 그녀의 아버지는 집에 있던 적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의 빈자리 대신 그녀는 상상 속에서 아주 근사한 아버지를 만들어내곤 했다. 현재 그녀는 3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아버지의 기준으로 남자를 평가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던 것이다. 제이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언어폭력으로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라왔다.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곤 했다.
제이크는 어떻게 해야 여자와 가까워지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소극적이고 순정적인 여성들만 골라 사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성들에게 성적인 흥미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들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성적인 흥분을 느껴본 건 저질스러운 성적인 상황 속에서 여자를 상상하면서 자유행위를 할 때뿐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들의 성별 때문에 실망한다는 걸 안다. 가령 아버지는 여자아이를 원했는데 아들을 갖게 됐거나 어머니는 남자아이를 원했지만 딸을 가졌을 경우 등이다. 결국 아이들은 자기의 성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수동적이고 굴욕적인 성적 행동들을 다양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모의 경멸과 멸시 때문에 기가 죽은 아이들은 종종 성적으로 변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줄리스의 경우 그 어머니는 근친상간의 희생자였지만 그 상처를 치료받아 본 적도 일생 동안 자기가 받은 성적 학대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적도 없다. 줄리스는 자기 어머니와 밀착되어 남자에 대한 어머니의 분노를 내면화시켜 버렸다. 결국 그는 나중에 성중독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어마어마한 양의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와 잡지들을 사 모았다. 그리고는 지배적이고 자기 어머니와 같은 스타일의 여자에게 멸시와 경멸을 당하는 상상을 통해서 성적으로 흥분되곤 했다. 아이들이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침이 필요하다. 아이가 그 연령대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성장 단계에서 발달이 멈추고 말 것이다. 유아기 때의 욕구들을 충족하지 못한 아이들은 구강기적 단계에 고착되어 버린다. 이는 나중에 성적으로 구강 성교에 정착되어 버리는 경향에서 잘 드러난다. 걸음마를 하는 시기에 고착되어 버린 아이들은 둔부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생식기 부분에 반하는 것을 성적 대상화라고 부른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저 하나의 생식기로 전락시켜 대하게 되고 만다. 성적 대상화는 진정한 친밀함을 방해한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두 사람 모두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많은 상호 의존적인 커플들은 대상화된 중독적 성관계를 갖는다. 이것만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책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소중하잖아요. 생명을 가진 한 인간이란 존재 자체로서 고귀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떤 환경이나 그런 성장 과정들은 자라나면서 많이 상처를 받고 또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채로 자라게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또 이렇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각 발달 단계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아이들에 대해서 진짜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격대 교육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세대를 떼어서 그렇게 손자 손주들한테 주는 그런 사랑들이나 그런 교육법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아이한테 좀 바라는 욕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자기한테 부족한 면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약간 그렇게 자기의 꿈을 성취하도록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미 자녀들을 한번 키웠기 때문에 손주들한테 주는 사랑은 온전히 100%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손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많이 받은 친구들이 더 이렇게 건강한 정신과 그런 마음들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많은 사랑을 품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해도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온전하게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체온이나 온기를 받은 아이들은 진짜 그런 사랑을 받았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는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과정에 있다고 해도 정말 누구 하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은 바르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슬프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런 예쁜 마음, 소중한 마음들을 지켜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면 말하다 보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참 대견하고 고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슬프고 많이 아팠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토닥거리면서 녹이고 어떻게 슬픔을 아는 채로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가슴이 저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 때도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체온을 나눈 것도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삶이 끝났을 때는 이런 체온을 나눌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친구들의 예쁜 마음 정말 마음으로 깊이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예쁜 마음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진짜 많이 들고 그런 고마운 마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참 고생 많았다.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참 많이 사랑해요. 열심해요. 아직 잠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또 너무 춥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친구들이 또 힘든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많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모두 잘 자요. 굿나잇. 안녕.